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희 가족은 서울에 살았어요.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저희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죠. 아버지는 건설 자재 납품 사업을 하셨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성실한 분이셨어요.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완벽하게 해내시는 책임감 강한 사업가셨죠. 어머니는 외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제법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꽤 여유가 있었어요. 부자까진 아니었지만 부족함 없이 살았고 학원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으며 가끔 가족 여행도 다녔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평생 현장에서 분진을 마시고 살아오신 대가였을까요? 폐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에 우리 가족은 큰 결단을 내렸어요.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공기 좋은 지방으로 이사를 가기로 한 거죠. 결국 부모님은 전라북도 정읍으로 이사를 가셨고 저는 서울에 남아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자취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해 갔죠. 대학 생활은 바빴어요.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했거든요. 주말에는 가끔 정읍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뵈었어요. 시골 생활에 적응하신 부모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찡했죠. 특히 아버지의 얼굴색이 점점 좋아지는 걸 보면서 이사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금융회사에 취직했어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정말 잊을 수 없었죠. 저는 월급의 일부를 항상 부모님께 용돈으로 보내드렸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아버지는 제가 보내는 용돈을 따로 모으고 계셨더라고요. 직장 생활한 지 3년 정도 됐을 때 저는 남편을 만났어요.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 일하던 그는 첫눈에 저를 보고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끌렸죠. 우리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말에는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함께 다니며 서로를 알아갔어요. 1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뭔가 불편한 기운을 느꼈어요. 시어머니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사셨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고 제가 지방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는 미묘하게 달라지셨거든요. 남편이 없을 때 시어머니는 제게 우리 아들이 촌구석에서 온 애를 데려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식 날 정읍에서 올라오신 부모님은 소박하고 정갈한 모습이셨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저 시골에서 온 초라한 사람들로 보였나 봐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장인어른이 사업한다고 하지 않았냐며 지금도 일을 하시는 게 맞냐고 물었고 건설 자재 납품 사업을 하셨다는 대답을 들은 후에는 서울에서 살다 시골로 내려갔으니 먹고 살기 힘들었나 보네. 결혼식 비용도 제대로 못 내고 라며 결혼식장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사실 결혼식 비용은 양가가 반반 부담했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정말 속상했어요. 결혼 후 저희는 신혼집으로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남편과 저는 계속 일을 하며 경력을 쌓았죠.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올 때마다 저희 집 살림살이를 둘러보며 좁다고 아들이 고생한다고 시골 부모님은 돈도 없냐며 혀를 차곤 하셨죠.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희가 열심히 모아서 산 신혼집인데 저희 부모님을 들먹이며 그렇게 무시하니까요. 더 괴로웠던 건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였어요. 너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뭐하고 지내냐며 농사 짓냐, 그냥 노냐, 손 놓고 편하게 사냐며 질문하셨죠. 매번 그런 질문을 하실 때마다 저는 아버지께서 평생 일하시며 모아두신 돈으로 편안하게 지내신다고 설명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부모님을 너무 좋게 포장한다며 핀잔을 주셨죠.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듣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크게 말리진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원래 그런 성격이니 신경 쓰지 말라는 말뿐이었죠. 때로는 남편의 이런 모습이 더 서운했어요.
결혼 2년 차엔 제가 임신을 했어요. 그때 어느 날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엄마와 아빠가 서울로 다시 올라온다는 거였죠. 아빠 건강도 좋아지셨고 서울이 더 편하다고 하셨어요. 손주도 볼 겸 해서요. 너무 기뻤어요. 출산을 앞두고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었거든요. 엄마는 저희 집 근처로 알아보고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모아둔 돈도 있고 정읍집까지 팔면 웬만한 아파트는 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게다가 엄마가 물려받은 땅도 최근에 좋은 값에 팔았다고 했어요. 그 주말 시어머니와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시어머니 셋이서요. 식사 중에 저는 기쁜 소식을 전했죠. 부모님이 곧 서울로 이사 오신다고요.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를 빤히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 촌구석에서 살아서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모르나. 서울 집값이 얼만데? 남편이 어머니더러 그런 말씀 말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자재 납품 같은 거 해서 모은 돈이 얼마나 되겠냐면서 주제를 알고 살라고 서울 아파트가 몇 억인데 젊은 사람들도 못 사는데.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사겠냐며 웃기지 말라고 했어요. 월세도 감당 못할 거라고요. 저는 화장실로 가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삼켰어요. 돌아왔을 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장인어른 장모님도 충분히 여유 있고 아내도 서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어디로 이사 오냐고 물었고 남편이 저희 집 근처라고 하자 여기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현실성이 없는 소리라고 했어요. 결국 그날 식사는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어머니가 하신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평생 일해 모은 돈과 엄마가 물려받은 재산을 그렇게 무시당하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한 달 후 부모님은 서울로 이사 오셨어요. 고층 아파트인데 환상적인 전망의 집이었어요. 몇 억 하던 집이 10몇 억이 넘는 시대에 부모님은 현금으로 집을 마련하셨어요. 실제로 부모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여유가 있으셨죠. 새 집으로 이사하신 부모님을 돕기 위해 주말 내내 저희 부부는 열심히 도왔어요. 집 정리를 돕고 주변 마트도 알려드리고 동네 맛집도 찾아보았죠.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했어요. 며칠 후 부모님이 시어머니를 초대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 집을 보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그렇게 무시하던 저희 엄마가 대출 없이 집을 마련했다는 것을 알고는 촌구석 이야기는 쏙 들어갔죠. 엄마는 제 배를 쓰다듬으며 얼마 안 남았다며 이제 자주 보겠다고 하셨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부모님과 가까이 살게 된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특히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셈이었죠. 그리고 부모님이 이사 오신 지 몇 주 후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진통이 시작됐어요. 부랴부랴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갔고 엄마도 곧바로 달려와 주셨어요. 13시간의 진통 끝에 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아버지는 병실에서 손주를 바라보며 손주가 생겨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 엄마는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아기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셨어요. 좁은 신혼집에서 아기를 키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아셨는지 어느 날 엄마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셨어요. 엄마는 저희 집이 좁으니 아기 키우기에 공간이 부족할 것 같다며 좀 보태줄 테니 이 근처로 이사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매일 아기도 봐주고 제가 직장 다니기도 편할 거라고요.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실제로 저희 집은 아기용품으로 넘쳐나고 있었거든요. 남편과 상의한 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 집 근처에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결정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놀랍게도 화를 내셨어요. 왜 자기를 불러 상의하지 않았냐며 며느리 아들 사는 집에 의견도 못 내냐며 따졌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그동안 저희 집이 좁다며 무시하던 분이 갑자기 이사에 관여하겠다니요.
시어머니에게 급하게 진행된 일이라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고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니 아기 돌보기도 편할 것 같아서라고 설명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부모님만 손주를 볼 수 있고 자기는 안 되냐며 차별이 심하다고 했어요. 남편이 나서서 설득했고 결국 시어머니도 마지못해 수긍하셨어요.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저희 생활은 정말 편안해졌어요. 엄마가 매일 와서 아기를 봐주셔서 저는 육아휴직 후 일찍 직장에 복귀할 수 있었죠. 아버지도 손주를 너무 사랑하셔서 매일 저녁 들러 아기와 놀아주시고 동네 산책도 함께 다니셨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의 행복한 일상에 시어머니가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끔 놀러 오시는 정도였는데 자기 집은 너무 오래돼서 난방도 잘 안 되고 습기도 찬다며 여기는 새 아파트라 따뜻하고 좋다면서 저희 집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갔어요. 나중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젠 아이도 있고 혼자 사는 게 불안하니 함께 살자고 제안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물었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저희 부모님을 깎아내리던 분이 이제 와서 함께 살자니요? 남편에게 상의해보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불효자식이라고 장인장모님은 가까이서 손주도 보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 자기는 낡은 집에서 혼자 살아야 하냐고 재촉했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감정적으로 변했고 저희 부모님에 대한 언급도 많아졌어요. 특히 부모님이 그런 좋은 집을 어떻게 샀는지 의심스럽다며 어디 뒷돈이라도 받은 게 아니냐는 말까지 했어요. 이런 말들이 계속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저희 부모님을 무시했는데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 하니 당황스럽고 부모님 돈까지 의심하니 참기 힘들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언제 무시했냐며 시어머니를 모시기 싫은 거냐며 요즘 젊은 것들은 효도란 걸 모르냐며 화를 냈어요. 이때 남편이 처음으로 제 편을 들어줬어요. 어머니더러 그만하라며 제 말이 맞고 어머니가 장인장모님을 많이 무시했고 아내도 상처받았다고 했어요. 함께 사는 건 어렵고 서로 시간을 두고 감정을 추스르는 게 좋겠다고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대성통곡을 시작했어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며 하나뿐인 아들이 자기를 버리는 거냐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 있냐며 울었어요. 온몸을 떨며 울면서 남편에게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여자 잘못 만나서 엄마까지 버리냐며 손을 뻗었어요. 남편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안쓰러웠지만 제 편을 들어준 것이 고마웠어요. 남편은 아무도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그냥 조금 거리를 두자는 것뿐이라며 감정적이 되면 모두에게 힘들다고 설득했지만 시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자기가 그렇게 싫으냐며 그렇게 나쁜 엄마였냐며 울먹였어요. 남편은 매번 달래느라 진땀을 뺐죠. 저는 남편에게 당신은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는 게 좋겠다고 제가 거리를 두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어요.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는 거리를 두게 됐어요. 남편만 시어머니와 연락하고 가끔 아들을 데리고 시어머니 댁을 방문했죠.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편안해졌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고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남편도 저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줘서 고마웠어요. 미안하다며 어머니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자고 했어요. 물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에요. 명절에는 저도 형식적으로 인사만 드리고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주로 시어머니를 뵈러 가죠. 시어머니도 이제는 저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고 해요. 부모님은 여전히 저희를 많이 도와주세요. 아들이 자라면서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사주시고 맞벌이할 수 있도록 육아도 도와주시죠. 1년이 더 지나 저는 둘째를 가졌어요. 첫 아이와 달리 이번에는 딸이었죠. 시어머니는 손녀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아기를 보시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이렇게 예쁜 손녀가 태어났는데 자신은 왜 멀리서만 봐야 하냐며요. 남편은 어머니를 달래느라 애썼지만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손녀를 보러 가끔 오셨지만 여전히 저와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에게 자주 전화해서 손녀 소식을 물으시고 가끔 선물을 보내기도 하셨죠. 우리 가족은 이제 나름대로 균형을 찾아가고 있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가까이 살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 손주들을 만나고 계세요. 가끔 되돌아보면 그때의 충돌이 오히려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는 가끔 제게 시어머니와는 어떠냐고 아직도 안 만나냐고 물어보세요. 저는 가끔 만나고 큰 싸움은 없지만 서로 거리를 두는 편이 편하다고 말해요. 엄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가 행복하면 된다고 아이들만은 할머니와 만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할머니들의 사랑을 모두 받으며 자라는 거니까요. 저는 아이들이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비록 제가 시어머니와 가깝지 않더라도 아이들에게는 그 관계가 중요하니까요.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관계는 없지만 최소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간직할 수 있죠. 시어머니와 저는 그런 묘한 균형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남편이 중간에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가족이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서로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와 존중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